자, 다른 2차전지 주요 기업들에 비해서 엔캠은 사실 좀 늦게 빠진 케이스죠. 왜냐면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를 좀 놓고 봤을 때 배터리의 주요 소재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약간의 반독점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2차전지 강의를 여러분들께 많이 해드렸지만 대표적으로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해 액이죠. 전해 질은 아닙니다. 전해 액이에요. 전해 액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려면 전해 질과 용매와 첨가제가 같이 믹스가 돼서 전해 액이 된다라 말씀을 드렸죠. 완제품 기준으로는 전해 액이 맞습니다. 자, 아무튼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액 요 네 가지가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죠. 자, 일단은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요 기업들, 특히나 대표적으로는 에코프로 BM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에코프로 BM으로부터 연결 실적이 반영이 되니까 당연히 BM 실적의 흐름이 에코프로의 실적이 되겠죠. 정확하게 에코프로 BM까지 함께 살펴놓고 본다면 자, 이런 식으로 여전히 썩 좋지 않은 내용들, 캐즘에 대한 내용 계속 부각되고 있고요. 캐즘으로 인해서 적자 전환 플러스 양극재 캐파에 대해서 하향 검토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 캐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는데 전해액을 제가 100kg을 생산했을 때를 예시를 한번 드렸었죠. 양극재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극재를 우리가 기존에 10만 톤 정도 생산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 10만 톤 해서 곱하기 양극재 평균 판매 가격 ASP, 그러면은 단가가 나오겠죠. 그 가격 대비해서 또 OPM, 영업이익률은 몇 %냐, 그렇게 해서 계산이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산식을 우리가 풀어나가려면은 최종 모수가 뭡니까? 결국에 이 용량이에요. 용량. 이 캐파가 중요한 건데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더 늘리고 기존에 계획했던 그 캐파 규모 대비해서 조금 축소했었죠. 지금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 그룹주들도 이런 식으로 캐파 하향 조정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캐즘이라는 거. 자, 우리가 캐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캐즘이라는 거는 결국에 여러분들 엔캠도 포함이 되겠죠. 왜냐면 결국에 배터리가 많이 팔려야,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 상승이 나타나든 주가가 오르든 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 자동차 판매가 몇 대 판매됐는지 아십니까? 8,40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됐어요. 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이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 최초 출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97년도에 출시가 됐어요. 97년도에 최초 출시가 됐고 2022년 요 같은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이브리드 차량은요,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게요,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10.2%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840만 대 중에 10.2%의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대략적으로 28년이 걸렸어요. 하이브리드 차량이 출시가 되고 2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 10%입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의미 있는 상용화가 언제부터 됐느냐? 2010년입니다. 본격 의미 있는 상용화는 2010년부터 전기차가 이제 출시가 됐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생산만 한 거 말고 실제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자리를 잡은 게 그게 이제 2010년도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로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전기차는 시장 점유율 몇 %일까요? 글로벌리 9%대입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12, 13년 정도 걸렸죠. 하이브리드는 28년, 그리고 전기차는 13년입니다. 그쵸? 압도적으로 빠르죠? 2배 이상으로 빨라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빠른 성장이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격적으로 막 결집되고 몰렸기 때문에 공급 대비해서 수요에 대한 속도가 빨랐던 걸로 인해서 다소 과하게 전기차 시장이 펌핑이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꺾인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 과연 전기차 시장을 캐즘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캐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은 보통 여러분들 제품이 하나 생산이 되면요, 신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의 수명주기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제품이 처음에 출시가 됩니다.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도입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참 고성장을 보일 때 이제 이런 구간, 가파르게 상승을 보여주는 구간을 성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점을 찍고 이제 실적대로 그냥 움직이는 요 시점을 성숙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을 할 때 끝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쇠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제품의 수명주기가 이래요. 근데 이렇게 제품의 수명주기 이론으로 주가를 좀 계산을 해보면 언제 주가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느냐? 바로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갈 때 가장 빨라요. 그리고 가장 가파릅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중에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향하던 중에 여기서 이제 잠깐 이렇게 흠이 파여버린 거죠. 이렇게 푹 파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잘 가다가 갑자기 제품이
빡 빠그라지면서 안 팔리는 거야. 근데 이 구간을 지나면 결국에 다시 또 성숙기를 향해 달려는 가지만 지금 이렇게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위축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캐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됐다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거냐라는 거죠. 과연 지금 우리가 수요가 너무나 위축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사실 수요가 위축됐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림이 이렇게 가야 될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갔던 거죠.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는 이 갭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데이터를 살펴보면 수요가 일시적으로 1, 2년, 2, 3년 정도 급격하게 증가를 보인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느끼고는 있지만 지금 오히려 그냥 정상적인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연기관 차랑 다른 게 뭐밖에 없어요? 엔진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심지어 엔진값 때문에 좀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9만 킬로 정도인가요? 뭐 이 정도를 타야만이 하이브리드 엔진값만큼의 기름값에서 차익으로 뽕을 뽑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많이 돌았어요. 근데 전기차는 좀 다르죠. 엔진하고 똑같은 연료비를 뭐 1리터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환산을 하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150km 정도 가는 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전기차의 메리트는 뭡니까? 물론 뭐 저렴한 것도 저렴한 거지만 뭐 환경적인 거 빼고 전기차라서 구현 가능한 것들이 하나씩 이제 늘어나고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동차라는 것이 뭐 하이브리드나 일반 내연기관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전기차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요인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원래 새로운 제품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페이스리프트라든지 풀체인지라든지 내연기관 차들도 그렇게 뭔가에 코멘트를 붙여주고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면 그렇게 관심들이 많은데, 이 전기차라는 새로운 게 나와서 그동안의 자동차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해내거나 그럴 전망이거나 거기다가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관리적인 측면, 이런 모든 것들이 앞전보다 월등히 나아지기 때문에, 물론 걱정거리들도 많지만 뭐 충전이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 불편함을 대체하는 거는 뭐 어차피 앞으로 해나갈 것이지만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다라는 거죠.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급속도로 수요가 확대되는 것에 기여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엔진이 조금 더 연비가 좋은 엔진이래. 근데 차값이 500에서 700 정도 더 비싸. 그럼 우리가 기름을 넣었을 때 500에서 700만 원어치의 기름값을 뽕을 뽑으려면 몇 킬로를 타야 되느냐? 그럼 9만 킬로야. 그럼 딱 나오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내가 이 차를 한 4, 5년 탄다라고 봤을 때 9만을 탈 수 있을까 없을까? 탈 수 있는 사람은 하는 게 낫지만 나는 주행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굳이 하이브리드를 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이브리드가 출시됐다 해서 엄청 뭐 혁신적이거나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었어요. 호기심을 살 만큼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대략적으로 뭐 28년 정도가 걸려서 시장 점유율 이제서야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13년 만에 시장 점유율이 9%까지 치고 올라왔고, 그리고 사실상 2030년에서 2035년까지 미뤄졌지만 EU 쪽에서, 유럽연합 쪽에서는 이제 내연기관 판매 금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30년에서 35년으로 왜 미뤄졌겠습니까, 여러분들? 전기차를 가동하려면, 구동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인프라가. 그리고 전기차로 100%로 전환을 할 거면 유럽에 지금 신차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들 대수 대비해서 충전 인프라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전력은 그만큼 받쳐줄 것이냐?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 안 되잖아. 현실적으로 그 인프라만 까는 것도 30년까지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35년까지 밀어놨어요. 근데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00% 전기차보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걸 같이 곁들여야 된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엔캠 플러스 2차전지 주요 소재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대입을 해보면 썩 좋지 않은 내용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캐즘은 사실 수요가 꺾였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 왜냐면 예전에 100대 팔렸는데 지금 30대 팔려. 근데 원래 과거에 이런 케이스 때 그냥 한 30대 팔렸던 거였어. 그럼 잠깐 100대 많이 팔렸다가 30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기분은 좋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100대 팔릴 줄 알고서 열심히 장사 준비했는데 안 됐네. 그럼 어떻게? 준비하려고 했던 거 철수해야죠. 하향 검토해야지.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안 좋은 내용은 맞는데 잘못한 만큼 그냥 매를 맞는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전기차 업황이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그 안 좋은 게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거지 절대적으로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 희망 아닌 희망인데요. 아까 제가 제품의 수명 주기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요,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한 18에서 19% 정도 왔을 때, 요 정도 구간에 왔을 때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다 빠그라졌어요.
왜 그러냐? 주가라는 건 미리 땡긴다고 했잖아요. 18에서 19%에 딱 진입을 하면 이 정도면은 제품의 수명주기 이론에서 성숙기에 해당이 됩니다. 성숙기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딱 실적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실적되는 놈들 남아있고 핵심적인 기업들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후퇴하거나 빠그라지거나 주가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가장 언제 많이 간다 했죠?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갈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도입기에서 성장기는 어딥니까? 실리콘 응급제. 실리콘 응급제는 작년까지 타이칸하고 아우디, 이트론 GT 두 개만 탑재가 됐었잖아요. 근데 올해 뭐 EV3라든지 다른 모델들 등등등, 그래서 기존에 작년까지는 모델 두 개밖에 탑재가 안 됐던 게 올해는 모델 몇 개까지? 9개까지 탑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실리콘 응급제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유일하게 어디? 대주전자 재료. 그쵸? 이런 것들, 이런 프리미엄 요소들을 보시고 실리콘 응급제는 올해부터 개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들이 한참 수주를 뭐 수조 원대 받아가지고 증설할 거야 막 이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설을 예를 들어 10만 톤을 할 거야 그러면 이거에 대비해서 계산 그럼 적정주가 얼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대주전자재료 똑같아요. 올해 대략적으로 뭐 6천에서 8천 톤까지 증설을 한다라고 했고 2025년까지는 10만 톤 정도까지 또 증설을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건데 이거까지 된대잖아. 이제 양극재 기업들이 한참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 수백 프로 오른 것처럼 대주전자 재료는 그 흐름을 이제서야 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무조건 몇백 프로 간다 이건 아니지만 못 갈 종목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성장기를 바라보고서 투자를 하실 거면은 실리콘 응급제 맞고요. 대주전자 재료 이런 종목들이 맞고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등등 혹은 엔캠 같은 종목들은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업황에 대한 오해를 좀 푸시고 그리고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잘 보세요. 영상마다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엔캠이 한때 요렇게 움직였던 이 구간 있죠. 39만 4,500원 찍으러 갔던 요 사이클 있죠. 요 그림 제가 지금 표시한 구간, 이 구간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앞으로 우리가 이만큼 팔 것 같아요, 우리 10만 톤 팔 거예요, 캐파 이만큼 늘릴 거예요, 정말 우리가 독점적 지위입니다, 미국에 들어가는 전해액 기업 중에 우리가 탑입니다, 이 모든 장점들의 내용 있죠. 여러분들이 엔캠을 매수할 때 엔캠이 이래서 좋대, 이것 때문에 대단하대 라고 했던 그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반영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야? 눈높이를 조절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수했던 이유와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같은 이유인데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샀을 때의 그 내용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빠지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주가가 못 가냐? 그건 아니에요. 왜? 눈높이만 낮은 거니까. 높이만 낮은 거지 그 본연의 가치는 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대부분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여기 한참 반영하면서 올라갔던 내용들을 지금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이 됐다고. 지금은 가격적인 문제고 눈높이의 문제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 유명한 누구 있어요. 배터리 아저씨 말고 뭐 훈훈한 뭐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딱 엊그제 올라온 쇼츠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경제TV 나와가지고 거기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뭐 글로벌 전액 3위 기업이고 1, 2위가 중국이고 결국에 엔캠이 미국에 들어가서 뭐 독점적인 지위를 할 거고 뭐 이런 내용 있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그 내용들. 그 내용이 여기 이미 주가에 반영이 다 된 건데 그걸 지금도 얘기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 안 혼란스러워? 본인들 욕먹기 싫으니까. 물론 저도 욕먹긴 싫죠. 근데 제 말대로 했으면 지금 여러분들 이만큼 손실 안 났잖아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김 대표가 농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5월 30일자 기준으로 엔캠 투자 전략서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렸잖아요. 제가 직접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엔캠에 대한 가치가 어떻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다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떨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보시면은 주가가 28만 원대예요. 여기 28만 원일 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전환사채에 있어서 일단 걱정하지 마라. 저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기술적 관점에서 삼산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있다. 이거는 주가가 크게 빠진다라는 시그널이다. 이 삼산과 헤드앤숄더 패턴은 300년 전에 일본 에도 시대의 혼마 무네이사라는 선생님이 창시하신 그런 대표적인 기술적 패턴이다. 이런 설명까지 다 드렸잖아요. 이런 역사는 알고 얘기하냐고.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고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타나면 25만 원까지는 하락을 열고 봐야 되는데 허나 최근에 2차전지 섹터가 좀 부진하고 급락이 계속 나타나고 신저가가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거 오타거든요. 신저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매크로에 대한 압박도 있어.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가 돼. 특별한 이슈도 없고 2차전지의 수급이 붙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자,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20만 원까지의 조정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 다 드렸죠. 근데 더 빠졌죠. 그러니까 하방으로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물려있는 상황이라면 25만 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함이라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보시는 것처럼 5월 30자
그렇죠. 결과론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사실 그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해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찍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힘내시고요. 엔캠은 결국에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전해액에 대한 가치가 어떻고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엔캠은 올라갑니다. 30만원 이상 갑니다. 40만원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런 달콤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보세요. 그 달콤함에 논리가 있습니까? 논리가 있으면은 할 말 없어요. 근데 그 논리마저도 반영된 논리가 아니라 지금부터 새롭게 반영될 수 있는 논리가 있나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있으면 제가 벌써 알았겠죠? 없어요. 오히려 단점이 더 많고 부정적인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단순하게 위로해주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고요. 저한테 욕을 하셔도 좋은데 이미 욕을 많이 먹거든요. 엔캠 손절하라고 했다가 욕 뒤지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25만원 손절하라 했더니 손절했다가 다시 주가 올라오니까 너 때문에 손해봤다 이러면서 저한테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가격 대비해서 착살났죠? 아무 논리도 없이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허접하고 만만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름 짬밥이 있고요. 저는 7,000명 이상을 제가 운용을 직접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듣기 편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결국에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주가가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앞에 그런 말씀드렸던 가치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그걸로는 보면 안 돼. 근데 이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수급, 결국에 우리가 수급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 결국에 주가가 올라가려면 누군가가 사야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야금야금 빠지는 구간 동안에 약간 지금은 언더슈팅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구간 동안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뭔가의 목표는 있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얘뿐만 아니라 2차전지 몇몇 핵심 종목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요. 근데 이제 수급이 들어올 때 다른 쪽에서 수급이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 좀 많이 빠졌죠.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은 좀 주가가 좋았습니다만 어제까지만 놓고 보면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탈되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의 수급이 이탈되고 기존의 주도주들의 수급이 이탈되면서 바닥권의 종목들로 수급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너무나 긍정적이기는 합니다 사실. 근데 어떤 의도로 저렇게 매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잠깐 툭툭 사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수급은 나름 뭔가의 의미가 있는 수급인 것 같긴 하다. 하지만 원인은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나한테 뭐 외국인들이 얘기해줘?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예단하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단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긍정적이다라는 거고 어차피 주가는 지금까지 많이 빠져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라도 노려볼 수 있는 거는 사실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20만 원을 못 넘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여기서부터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 매입 평균 단가에서 20만 원만 가더라도 대략적으로 16% 정도의 수익입니다. 물론 20만 원을 살짝 넘어서 25까지만 땡겨 올린다? 이것만 해도 45%의 수익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욕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도 제 말 안 들으면 엔캠 더 대참사 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제 영상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25만 원 손절하라고 제가 좀 전에 자료 다 보여드렸죠? 안 했으니까 여기까지 대참사 난 거잖아요. 여기서 안 잘랐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현 시점에서 현실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분명히 또 악플이 달릴 거야. 근데 당신들이 악플 달아봐야 어차피 게시가 안 돼요. 자, 지금부터 반등이 나타나면 일단 20만 원을 돌파하는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돌파할 때 거래가 최소한 3천억 정도까지는 좀 뽑아주면 너무나 좋고요. 그 정도의 거래 힘이 받쳐줘야 어느 정도의 사이즈 있는 양봉으로 20만 원을 돌파할 거예요. 그렇게 20만 원을 돌파하면 25만 원까지는 열릴 수는 있어요. 1차적으로 20만 원을 못 넘으면 25만 원까지 빡셉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30만 원 이상의 단가는요, 무리입니다. 당장 무리예요. 이미 엔캠이 미래 가치에 대한 눈높이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엔캠이 스스로 낮추진 않았지만 업황의 문제라든지 업종에서의 대표적인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런 기업들이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는 건 결국에 엔캠의 전액을 구매를 해줄 고객사들의 전체 캐파가 줄어든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엔캠의 캐파를 축소하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엔캠의 제품을 소화해줄 수 있는 전체 캐파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3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무리해서 물을 타지는 마세요. 아직까지 2차전지가 업황이 되게 좋아진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엔캠만 지금 기술적 반등으로 뭔가 한번 보여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사실은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어떤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될지가 고민인 거잖아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손절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게 그나마 좀 낫겠느냐. 여러분들 항상 매매를 하는 거는요, 절대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20만 원 딱 팔았는데 반등했을 때 20만 원 팔았다? 근데 거기 딱 찍고 쭉쭉쭉 빠져. 너무 좋죠. 사실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맞춰? 저도 못 맞춰요. 아무도 못 맞춰. 그러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하냐? 내가 엔캠을 예를 들어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자, 그러신 분들은요, 특히 30만 원 이상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100주다. 물 타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100주 중에서 20만 원 딱 왔다. 20만 원 오면은 깔끔하게 20주 정도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되는 쪽으로 좀 옮겨가세요. 그럼 나머지 80주 남아있잖아. 그걸 가지고 25만원까지 올라오면 40주 정도 매도하세요. 이렇게 해서 60주 정도를 분할로 비워내시고, 얘네는 뭐 비워낸 시점으로부터 매수할 만한 것들에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60주 가지고도 복구를 먼저 시도를 하시고, 혹시나 운이 좋게, 사실 여기까지 빡셀 것 같은데 뭐 정말로 운이 좋게 30만원 언저리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매도하면 되고, 그게 아니면은 이 매도한 60조만큼의 금액으로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서 남아있는 40주를 조금씩 덜어내는 전략이 좋다.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엔캠이 또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릴 건 기다리고 지킬 건 지키고 복구할 건 복구하자라는 거죠. 이게 양방향 전략인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덜 아쉬울 겁니다. 절대적으로 완벽한 매매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재원망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현실적인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복구하는 것만 신경 써서 한다면 이 방법이 저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뭐 사야 되나요? 종목 제가 다 보내드렸잖아요. 아직도 신청 안 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속고만 사셨나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하고 약속했습니다. 구독자가 딱 10,000명 될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무료로 최대한 다 도와드리겠다. 얼마 안 남았죠? 오늘 밤 지나면 이제 9,000명 또 넘어갑니다. 이제 1,000명 남았네요. 10,000명 되면 저도 밥 좀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영업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뭐 영업을 한다라고 해도 어쨌든 뭐 여러분들께 좋은 컨텐츠는 계속 제공을 해드리겠지만, 뭐 정규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정규반이라고 문자를 지금 벌써 보내주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좀 혜택 팍팍 드리면서 공식 론칭 전에 일찌감치 도와드리고 있죠. 현대중공업도 메인으로 잡아드렸고요. 아무튼 10,000명이 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막말로 종목 받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는 거잖아요. 선택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좌를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매수하기에 너무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실제로. 자, 그래서 주도주라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그 설명을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거 보시고서 전략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오랜 시간 동안에 엔캠이 이렇게 하락을 보이다가 오늘 4.8%라는 오랜만에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당장에 뭐 추세를 꺾을 만한 시그널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계속해서 요게 조금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사실. 그래서 이 수급이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답답함을 덜어줄 수 있는 요 정도의 사이즈의 양봉 하나 정도는 나와줬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나온다고 어디까지 어떻게 올라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솔직히 말하면 아니니까 20만원 정도에 접근하면 20% 정도라도 매도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25만원까지 오면 40% 정도로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만 기준을 잡으시면 된다. 그리고 혹시 지금 당장 나는 1-20%라도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를 바로 좀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현금 여력을 가지고서 엔캠을 안 팔더라도 남아있는 현금이나 다른 종목들을 김 대표가 추천해주는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주도주라고 메시지를 24시간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거니까요. 시세 또 오르기 전에, 지금 벌써 오늘 3% 올랐더라고요. 더 오르기 전에 얼른 신청해서 이번만큼은 타이밍을 좀 잡길 바라겠습니다. 팔으라는 타이밍도 못 잡아, 사라는 타이밍도 안 잡아. 도대체 어떤 주식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들. 이번에는 그냥 눈 딱 감고 저 믿고 한번 사보시면 됩니다. 뭐 풀베팅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사셔도 되니까 주식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몸소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께 충분히 보여드릴 자신이 있다.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엔캠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몇 퍼센트 손실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선택을 해주는 것만이 손실 복구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위로를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사람이 아니에요. 위로를 받고 싶으시면 오은영 선생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 김 대표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